전 의장 파월은 8월 잭슨홀 미팅에서 또 한 번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짤막하게 매파적 코멘트를 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보다는 이제 물가 상승 우려에 방점을 확실하게 찍은 것인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내년도에 혹시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좀 물 건너 갔습니다. 당장에 이제 주식 가격이 3%나 당일날 떨어졌는데요. 이걸 꼭 나쁘게 볼 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폐를 발행하는 화폐 경제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화폐, 지폐의 가치에 대한 신뢰성인데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번에 파월의 이제 판단은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오히려 지난 18개월간 물가에 대해 오판을 한 게 이제 더 문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머스가 최근에 파월에 대해서 이 잭슨홀 미팅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파월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라. 지금 물가 상승 우려가 꽤 큰 편이고 그게 사실이다는 것을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라.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은 하여튼 솔직하게 그 우려를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파월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물가 상승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더 불안해하게 생각을 해야 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것하고 연결돼 있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금리가 좀 떨어졌다, 금리가 좀 안정되었다 하는데 금리가 더 오른다고 보아야 할지, 앞으로 금리의 방향이 어떻게 보아야 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투자 살롱에서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를 위해서 두 가지 접근법을 취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보는 명목금리가 아니라 실질금리를 한번 보았습니다. 실질금리라는 것은 우리가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것인데요. 지금처럼 이제 물가의 변화가 아주 클 때는 어떤 명목 수치보다도 실질 수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걸 가지고 조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금리를 한번 보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1970년대 상황을 참조해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처럼 이제 물가가 급등할 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실질 변화를 봐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70년대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 50년을 이렇게 쭉 우리가 볼 때 유일하게 이런 상황이 1970년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하고 실질금리 이두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왜 우리가 1970년대 상황을 한번 가져와서 살펴볼까 하는 부분인데요. 1970년대는 지금처럼 어떤 수요 측면이라든지 공급 측면 이런 것이 큰 틀에서 아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1970년대는 어떤 때였냐면요. 1945년에 이제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미국은 전후 이제 부흥 플랜을 짰죠. 그래서 마셜 플랜은 유럽 쪽에 이제 재건을 위해서 부흥 플랜을 짠 것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이제 경기 진작을 위해서 이제 수요 확대 정책을 그렇게 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괴되었던 부분을 유럽에서는 복구하면서 이제 많이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말 그대로 흥청망청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기를 일컬어서 고고 이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00년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020년이니까요. 그 20년 전인 2000년대를 한번 보면은 이건 역시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하면은 중국이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가 말 그대로 대안정기라고 그러는데 이게 Great Moder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걸로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 이런 나라들의 이제 1인당 GDP 변화를 보면은 세계 경제가 이 20년 동안 얼마나 확대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0년에 대충 1인당 GDP가 한 3만 5천 달러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6만 3천 달러이죠. 두 배는 아니지만은 두 배 가까이 이제 육박하게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2000년에 1인당 GDP가 10,000달러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3만 4천 달러 이러니까 우리나라도 대폭 경제가 20년 동안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중국은 2000년에 1인당 GDP가 1,000달러 정도였는데요. 지금 이제 10,000달러를 넘어섰죠. 그것처럼 이렇게 20년 동안의 세계 경제가 대단히 확대되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60년대 미국이나 세계 경제 보였던 기간하고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수요가 왕창 증가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세계 경제는 1970년대 들어와서 오일 쇼크라는 공급 측면의 쇼크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거기 그 중동 지역에 이제 혁명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오일 가격이 이제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의 오일 쇼크가 있었는데요. 73년하고 78년이었는데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유가가 거의 2달러에서 이제 30달러를 돌파해서 급등할 때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74년도에도 주가가 출렁이었고 한 게 이제 70년대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미국이 2차 대전 후에 이제 전후 복구 등등을 위해서 이제 수요가 많이 확대되었던 것이 이제 60년대였고요. 그래서 미국은 이걸 일컬어서 고고 이어 말 그대로 흥청망청 시대를 보내다가 70년대에 이제 오일 쇼크를 공급 쪽의 쇼크를 맞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치솟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2020년 이때 지금 보시더라도 2000년부터 중국이 세계 경제에 편입되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보면은 GDP가 급속하게 세계가 팽창하고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이때 들어서 이제 공급 측면의 쇼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밸류 체인의 쇼크를 받게 되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원자재 쪽의 쇼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부분은 미국과 중국의 이제 패권 다툼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자꾸 이제 블록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약간 이렇게 폐쇄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것도 물자의 원활한 흐름을 차단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공급 측면에 쇼크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와 2020년대 이때를 비교하면은 이게 상당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수요가 그전 시기에 수요가 많이 확대되었다가 갑자기 공급 측면의 쇼크가 오면서 이 공급 측면의 쇼크를 흡수할 수 없어서 물가가 급등하게 되는 시기. 이번도 마찬가지로 2000년부터 이어온 긴 시기의 수요가 크게 확대되어 있다가 공급 측면의 쇼크가 오면서 이것 역시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지금 급등하는 시기에서 이 두 시기가 이제 상당히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시기를 이렇게 중점적으로 포인트를 해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놓은 것이 1971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2022년까지 이렇게 쭉 그려놨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림에서 보듯이 70년대 이제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했습니다. 큰 폭으로 인상했는데요. 물가 상승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금리에서 10년짜리 미국 국채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것이 마이너스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는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금리를 그 당시에 얼마나 올렸냐 하면요. 70년대 후반에 이제 당시 중앙은행 총재가 폴 보커였는데 79년에 이제 카트 대통령이 연준 의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 임명하자 곧바로 이제 정책 금리를 무려 10%포인트나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미국의 상원 의원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폴 보커 당시는 린치 대상 후보 1순위야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많은 원성을 사고 금리를 이제 큰 폭으로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은 더 높아가지고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였습니다. 그게 이제 70년대 보시면은 실질 금리가 계속 마이너스에 이렇게 머무르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1980년대 들어서 이제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금리를 이제 이렇게 왕창 올려놓았습니다. 정책 금리를 10%포인트나 올려놓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오일 쇼크가 지나고 유가가 안정되자 물가 상승률은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물가 상승률이 12%를 넘어섰는데요. 그 물가 상승률이 80년대 초반에 들어와서 82, 83년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거의 3에서 4% 수준으로 물가 상승률이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금리는 높은 수준에서 있으면서 물가 상승률이 뚝 떨어지다 보니까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에서 큰 폭으로 플러스를 보였습니다. 완전히 실질 금리가 스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실질 금리에서 큰 폭의 플러스 실질 금리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이렇게 된 이유가 결국은 이제 금리는 명목 금리는 크게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12%에 이르는 물가 상승률이 거의 3, 4%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실질 금리가 아주 높은 수준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의 논문들을 보면
이 높은 실질금리의 이유에 대한 분석들이 많습니다. 이 그래프에 보시면 80년대 실질금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이렇게 이제 높은 실질금리 때문인지 세계 경제는 80년대 내내 좀 어려웠습니다. 그때 이제 대처, 그다음에 레이건 이 등등 이제 소위 말해 신자유주의자 혹은 이제 보수가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주가는 어떻게 되었느냐? 70년대, 80년대 다 주가가 좀 어렵다가요. 9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그 이후 거의 20년 이상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60년대부터 거의 2010년에 이르기까지 세계 시장을 대표하는 미국 시장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0년 이후를 보겠는데요. 2021년에 이 실질금리는 이미 마이너스 3% 정도 수준이 되었고요. 그리고 올해 지금 이제 상반기까지 보면은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5%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70년대보다 실질금리가 더 마이너스가 되어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물가 상승을 금리가 너무 못 따라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파월에 대해서 늑장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이만큼 소위 말해 자이언트 스텝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초기에 금리 인상은 거의 뭐 빅스텝 정도로 하다가 뒤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으로 따라가려니까 지금 조금 이제 늑장으로 늦었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상황을 보면요. 사실 우리가 고금리라고 하지만은 실질금리는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실질금리가 이렇게 된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이렇게 마이너스 5% 정도까지 실질금리가 내려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특이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특이한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가 내년에 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하는 것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내년에 물가나 금리가 어떻게 될지 하는 걸 좀 추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내년에는 제가 보기에 올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렇게 떨어진 실질금리가 아마 0%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해서 0% 수준으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가 상승률이 높은데 명목금리가 왕창 올라서 실질금리가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은 물가가 큰 폭으로 떨어져서 실질금리가 올라갈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70년대 경험으로 본다면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올라가게 되는 주된 요인은 바로 물가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목금리가 대폭 앞으로 올라서 간다기보다는 내년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올해보다 툭 떨어지면서 이제 실질금리가 다시 원래 0%대로 좀 복귀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실제로 이제 IMF가 선진국 물가 상승률을 올해 대충 이제 6.6% 정도 보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3.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미국의 장기 금리 기준한 실질금리를 적정 실질금리를 0.5%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내년에 명목금리는 3.5에서 4%, 이게 이제 10년 기준입니다. 3.5에서 4% 전후 정도이고 물가 상승률이 3에서 3.5%, 이 정도 사이에 있으면은 적정한 균형 실질금리인 0.5% 정도의 이제 실질금리가 근접해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워낙 급변하면서 실질금리가 완전히 균형을 벗어났는데요. 내년에 가게 되면은 이 물가 상승률이 다시 뚝 떨어지면서 원래 궤도로 좀 궤적을 타게 되면서 실질금리도 이제 정상적인 수준으로 좀 복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물가가 우선 올해에 비해서는 크게 떨어지는 시나리오이죠. 크게 떨어진다고 해봐야 이제 3% 정도인데요. 그런데 올해 물가 상승률 뭐 최근에 보이듯이 우리나라 말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8%, 9%, 영국은 뭐 10%까지 가고 했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는 이제 3%대 같으면 이제 크게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가 우선 올해에 비해서는 이제 크게 떨어지고 명목금리는 더 이상 이 수준에서 크게 오르지 않고 뭐 이 수준에서 뭐 왔다 갔다 등락을 보이는 수준, 그게 내년에 볼 수 있는 시나리오의 중심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즉 금리가 이제 추가로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우량 회사채 정도는 매수하기에 큰 부담이 없는
그런 수준에 지금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마이너스 5% 수준의 실질금리는 내년에는 0에서 0.5%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복귀를 하느냐 하면은요, 제 생각에는 채권금리는 대략 3에서 4% 정도, 물가 상승률은 3에서 3.5% 정도, 이 정도 전후로 보면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실질금리도 대략 0에서 0.5% 수준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현재의 금리에 비해 많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많이 오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올해 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의 리스크가 내년에는 거의 이제 해소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일단 뭐 물가 안정이나 이런 건 차치하고요. 금리를 중심으로 한 투자 전략을 볼 때는 우리가 4에서 5% 정도 수준의 우량 회사채가 있다면은 괜찮은 투자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